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대로 라우터가 뭐예요? 자, 라우터 하면 딱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 최적의 경로 찾기.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연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프로토콜 사용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연결할 때도 라우터가 쓰이는 거예요.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1번.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 자, 다른 네트워크 들어가는 관문,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입출력을 담당한 CPU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 뭐, CPU의 IO 채널에 대한 설명이에요. 채널. 그리고 3번.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허브 같은 거죠. 근데 예전에 더미 허브는 컴퓨터가 늘어나면은 그 인터넷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컴퓨터끼리 나눠 먹으니까는. 근데 요거 요새는 보통 스위치라고 하죠.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스위칭 허브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속도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드가 늘어나는 속도가 변화가 없다는 건 스위칭 허브에 대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소리죠. 같은 프로토콜 사용하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랜을 연결하는 장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라우터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 찾기도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 다음 중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 과정은 순서로 옳은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 과정 좀 얘기해 보자. 자, 제일 처음에 개발자가 만든 걸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 프로그램이라죠. 원시 프로그램. 됐죠? 그럼 요거를 어떤 과정? 번역이죠. 그렇죠? 컴파일. 컴파일이 번역이에요. 번역을 거치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목적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근데 얘는 목적 프로그램이 뭐냐면 연관료된 기계어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요거를 여러 가지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걸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링킹 과정을 거치면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메모리에 올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재 또는 로딩이라고도 하죠. 로딩. 그럼 로딩까지 되고 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원식 프로그램 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번역이니까는 컴파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2번 3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링킹을 하고 로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쵸? 정답은 뭐 1번이 되겠죠. 네, 1번 골라내는 것도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특징 중에서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지 않고 그냥 꽂으면 알아 실행되는 거 뭐예요? 꽂으면 실행된다. 플러그 앤 플레이죠. 그쵸? 이거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USB를 꽂으면 자동 인식을 한다든지 또는 음악 CD 누르면 자동 재생을 한다든지 또는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같은 거 인식을 하면 예전 거는 좀 더 알아서 그래픽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전부 다 플러그 앤 플레이의 예제였죠. 4번. 다음 중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레지스터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CPU를 구성하는데 크게 제어 장치가 뭐냐면 레지스터라는 게 뭐냐면 아주 고속의 인지 기억 장치 같은 게 레지스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크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 두 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리고 레지스터도 따로 원래 컴퓨터공학에서는 제어 장치, 연산 장치도 레지스터로 따로 구분하긴 합니다. 자, 근데 봅시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카운트는 뭐예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뭐 번지가 기억된다고 돼 있죠. 그쵸? 번지가 기억된다. 주소죠. 그쵸? 그리고 IR 명령 리스트는 다음에 명령할 현재 수행 중 명령어의 내용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현재 수행 명령어의 내용. 그 다음에 해독기는 뭐예요?
명령어를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실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그래서 명령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호기는 해석된 명령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제어 신호로 만드는 거잖아요. 됐죠?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MAR 메모리 어드레스 메모리 버퍼는 각각 뭐예요? 데이터의 주소를 임시로 기억하고 들어오고 나온 데이터의 주소를, 그리고 내용을 임시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프로 엔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해독기, 부호기, MAR, MBR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제어 장치인 거고, 연산 장치는 덧셈을 해주는 가산기, 그리고 뺄셈을 해주는 보수기인데, 보수기가 뭐라고요? 덧셈 장치를 통해서 뺄셈을 수행하는 게 보수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산기는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로 기억하는 게 누산기,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프로연 상태어드 PSW는 명령어 실행 중 CPU나 레지스터의 상태 정보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지하장치, 연산장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해독기야 해석만 하고 뭘 생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는 게 여기 외부에서 메모리에 들어오는 게 빨간색의 주소, 그리고 파란색의 내용, 그리고 제어신호 있죠. 제어신호도 실제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CPU와 외부 메모리 사이에 오가는 건 뭐예요? 주소, 내용, 제어신호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다시 적어볼게요. 주소, 내용, 버퍼 또는 제어신호. 그래서 주소 버스, 내용 버스, 제어 버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얘네들을 시스템 버스라고 한다. 시스템 버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5번도 IP 버전 6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이건 많이 봤잖아요. 자, 볼게요. 16비트씩 8개, 128비트 맞죠? 그쵸? 근데 각 부분을 16진수로 표현, 여기까지 맞아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죠, 콜론.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IP 버전 6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면 IP 버전 4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IP 버전 6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IP 버전 4가 부족해져서. 그렇죠? 그럼 1번부터 좀 추가로 좀 해볼게요. IP 버전 6가 이렇게 16비트씩 8개에서 128비트 주소책이에요. 그럼 IP 버전 4는 8비트씩 4개에서 32비트 주소책입니다. 됐죠? 그러면 IP 버전 6는 이 8개를 콜로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IP 버전 4는 뭘로 구분해요? 점으로 구분하죠. 점으로. 되셨나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문제. 16번. 다음 주 윈도우 10에서 바로 아까 단축키에 대한 거잖아요. 단축키죠. 여러분, 그 윈도우 T는 빠른 링크가 아니라 뭐냐면 윈도우 T 눌러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작업 표시간 왔다 갔다 해요. 작업 표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작업 표시간 앱 전화 있죠. 이게 윈도우 T는 얘는 작업 표시줄의 앱을 순환해주는 이런 단축키입니다. 그럼 빠른 링크는 뭐냐면은 여러분 윈도우하고 X자 눌러보세요. 윈도우 X 눌러볼게요. 윈도우하고 X자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링크입니다. 그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른 링크는 윈도우 X. 그리고 윈도우 I는 설정 맞을 거고, 윈도우 V는 클립보드, 윈도우 E는 탐색기. 여러분, 윈도우 E 탐색기는 여러분들 많이 쓰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외우시게 될 겁니다. 7번 볼게요. 7번 보시면은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파일 시스템이 뭔지. 이건 좀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는. 자, 그럼 파일 시스템 같이 한번 볼게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장 장치 있잖아요. USB든 하드디스크든 SSD든 이런 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F80나 FT32는 윈도우 95, 98 그때 쓰던 방식이고, 사실 지금도 쓰여요. 쓰이는데, 그 이후에 윈도우 NT 계열부터 시작해서 NTFS라는 파일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용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용으로. 얘가 예전 거, 얘가 최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웬만하면 제가 더 좋다고랑 정리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한번 볼게요. 디스크 공간 효율성은 당연히 NTFS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최대 볼륨 크기는 NTFS가 훨씬 더 256TB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가. 자, 그리고 그 최대 파일 그러니까 그 파일의 길이 있잖아요. 파일 이름의 길이. 얘도 최대 255자까지 쓸 수 있어요. 물론 파일 이름을 255자까지 쓰시는 분 별로 없겠지만. 그리고 단일 파일의 크기가 얘가 볼륨 크기에 따라 크기 제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 전체에 따라서 디스크 전체 있죠. 크기에 따라서 단일 파일의 크기가 좀 제한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FAT32는 최대 크기가 4기가예요. 그 파일 단일 파일 크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그 예전에 FAT하고 NTF에서 막 같이 썼을 때 막 90년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그때 지금이야 영화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OTT나 이런 걸로 보지만 이제는 개인이 이렇게 저장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USB로 그때도 이미 USB 4기가 넘는 거는 흔했으니까 USB로 파일을 옮기려고 할 때 간혹 FAT 방식이면은 영화 파일 하나가 4기가 넘어가면 그 파일 인식을 못했어요. 이제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보안은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NTFS가. 근데 보안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특정 폴더에 그 사용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줄 수 있어요. 또는 특정 폴더에 권한 접근 제한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만 줄 수 있다든지,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훨씬 더 강화된 게 NTFS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NTFS는 FAT32보다 저장 효율도 좋고 대용량도 지원하고 긴 파일도 지원하고 보안에도 더 강력합니다. 그럼 지금 거기 문제에 있는 1번 FAT32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 성능 및 안성이 우수하다. 맞는 소리죠. 그렇죠? 3번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유지하고 제한의 계정을 지원한다. 보안 유지 맞죠? 그렇죠? 4번 디스크 관련 오래 자동 기능과 대용량 하드디스크 지원 및 보안 가능. 맞는 소리죠. 그렇죠? 그다음 2번 보시면 비교적 작은 오버헤드가 있으므로 400메가 이하의 볼륨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되어 있는데 오버헤드라는 게 뭐냐면 파일을 관리하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NTFS는 이렇게 대용량 파일 보안 강화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데이터들도 더 증가될 수 없겠죠. 더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따라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작은 파일을 주고받을 때는 오히려 예전에 FAT32가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8번은 레지스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했으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MAR 뭐라고요? 주소를 인식형. IR 명령 레지스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보관. MBR 뭐라고요? 내용을 임시기억. 근데 설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산장치 이따 여기서 틀렸네. 그쵸? 그러면은 중간 계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이거 뭐예요?
논리 연산 장치 중 누산기에 관련된 얘기죠. 그쵸? 정답. 틀린 얘기는 3번이 틀린 얘기겠네요. 자, PC는 다음에 수행 프로그램 카운터죠. 다음에 수행한 명령어의 번지, 주소를 기억. 맞는 소리죠. 그쵸? 자, 근데 5번에 보시면은 레지스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레지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8번에 레지스터랑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레지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윈도우가 켜지면은 윈도우 여러 설정 정보들이 있어요. 설치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설치된 프로그램 설정값이라든지 이런 여러 설정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 값들을 단계적으로 트리 구조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뭐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뭐 시스템 플래드 이렇게 있는 이런 식의 마치 탐색기 같은 거, 그걸 계층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값을 저장해 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은 레지스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시험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는 계층 구조의 데이터베이스, 계층 구조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게 레지스트라고요. 근데 이 레지스트에 들어가시는 방법은 레지 EXE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레지 에디트예요. 레지 에디트요. 이게 아니라 단쪽에 실행창 누르신 다음에 레지 에디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실행창 이렇게 실행하셔서 여기서 레지 에디트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뭐가 보여요. 그럼 이 레지스트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볼게요. 키와 값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키하고 값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그럼 이 레지스터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계단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로컬 머신에 소프트웨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삼색기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계층 구조, 계층 구조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레지스트리는 우리가 컴퓨터 켜질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팅 때뿐만 아니라, 언제 윈도우가 작동하는 동안 계속 참조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지스트리 웬만하면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네, 여러분 컴퓨터 쓰시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한다거나 GPT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간혹 가다가 레지스트를 건드려고 하는데 건드려야 되면 건드려야 되긴 해요. 건드려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해결책을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 포스트에서 레지스트의 값을 좀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다른 데도 교차 검증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다 똑같은 얘기하면 그거 그나마 좀 안전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2차원 그래픽에서 경계면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뭐라고 해서 픽셀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컴퓨터 이미지를 표현할 때 최소 단위 픽셀이라고 했어요. 비트맵 방식에서. 됐죠? 그럼 이렇게 픽셀로 이미지를 이루어지는데 이걸 확대하면 픽셀이 깨져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현상, 계단 현상에서 엘리어싱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뒤에 있는 배경과 이렇게 섞어서 얘가 이렇게 줄어들 때니까 부드럽게 보여주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배경의 색과 혼합하여 경계물을 부드럽게 해주는 걸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디더링은 뭐냐면 디더링은 표현이 불가능한 색이 있을 때 색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게 디더링인 거죠. 그렇죠? 자, 렌더링은 뭐예요? 자, 볼게요. 3차원 이미지를 만들 때 모델링이라고 해서 형태를 먼저 잡아요. 형태를 잡고 거기에다 매핑으로 질감을 올립니다. 질감이 올리면 여기다가 이제
빛을 계산한다고 했죠. 빛을 계산한다고 해서 사실감을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렌더링이죠. 그렇죠? 렌더링은 사실감을 더 추가하는 이런 3차 그래픽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 매핑, 렌더링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잖아요. 자, 보죠. 1번 유비쿼터스는 뭐예요? 유비쿼터스는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되는 경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해서 자유롭게 접속을 통신하는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아파트 월패드라든지 또는 어, 스마트워치도 휴대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와이브로는 뭐냐면은 자, 와이파이라고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와이파이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이죠. 근데 와이브로도 무선 인터넷인데 얘는 뭐냐면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같은 거 얘기해요. 와이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서비스가 종료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 종료되는데 과거에 뭐 KT에서 이름이 에그였나 뭐 이런 거 단말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와이브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T가 에그가 맞는데 SK가 에그였나? 이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자, VoIP 뭐예요? 보이스 오브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로 인터넷으로 보이스 소리를 전송하는 거예요. 간단히 보이스톡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RFID 뭐예요? 버스카드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핵심이 뭐? 태그와 센서 기술. 태그와 센서 기술 나오면 RFID 찍으시면 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 자, 방화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를 막아주는 게 방화벽인 거잖아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방화벽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그 스탠스는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악성 코드나 이런 건 잘 막아줘요. 근데 내부 직원이 이 사람이 실수로 이메일을 본다든지 또는 실수로 어떤 USB를 통해서 악성 코드 감염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거 좀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외부 불법적 접근이나 해커 공격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이건 맞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방화벽에 접근 제어, 인증, 암호화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그 허락되지 않는 포트는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대한 보호 맞죠? 그렇죠? 근데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 침입자를 역추적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살짝 애매한 기능이긴 한데 역추적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방화벽을 쓰면은 그 접근 로그 같은 게 남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역추적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 뭐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방화벽에다 역추적 기능까지 있다고는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4번 방화벽을 이용하면 외부의 보안이 사실 완벽하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여기서 틀린 얘기죠. 완벽하며 내부의 불법적 해킹도 막을 수 있다.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은 방화벽을 못 막습니다. 사용자가 마음 먹고 내부 자료를 빼드리려고 하면 그건 이제 방화벽으로 좀 막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13번. 다음 중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 가장 적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앞에서 부팅 관련해서 부팅을 주관하는 장치가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뭐예요? 롬에 저장되는 거. 롬은 뭔데요? 전기가 차단돼도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거. 다시 위에부터 다 정리할게요. 전기가 차단돼도 내용을 유지하는 롬을 우리가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휘발성 메모리의 특징을 이용해서 펌웨어, 롬바이오스, 시모스, 또 기본 글꼴 얘네들은 어디에 저장된다? 롬에 저장된다고요. 그 중에서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는 그런 약어인데 얘는 컴퓨터가 사용할 때 기본적 입출력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는 부팅 과정에서 POST,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원이 인가가 되면 자기 혼자 몸 테스트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됐죠? 그런 걸 주관하는 게 바이오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이오스는 너무 당연한 소리인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원 공급 장치 예상이 있으면 부팅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인데 부트 섹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가 처음에 하드디스크 같은 데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나 롬에 부트 섹터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되면은 해당 컴퓨터는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그 바이러스 예방법, 바이러스 치료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됐을 때 포맷한다. 아니에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포맷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포맷도 로우 포맷 하셔야 됩니다. 진짜 바이러스 잡으시려면은 로우 포맷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부트 섹터에 감염된 거는 포맷으로 해결이 안 돼요. 됐죠? 자, 근데 키보드의 연결 이상은 에러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부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되셨나요? 14번 볼게요. 14번. 다음 중 학교를 나타내는 기관 도메인, 이게 뭐냐면 우리 그거 있죠. 그 인터넷 주소책에 보면 뭐 www.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합시다. https www.naver.com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뭐 naver.co.k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제일 끝에는 KR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가 도메인인 거죠. 국가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CO는 뭐예요?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회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코퍼레이션 회사를 나타내는 여러 기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기관을 나타내는 건 뭐냐는 거예요. 자, KG는 잘 안 쓴 것 같겠는데 킨더가든에서 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ES가 맞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미들스쿨, 요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SC는 뭐냐면은 사회교육기관이라고 여기서 우리나라 따지면 평생교육기관인데 평생교육기관 요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같은 거 쓸 때 SC를 써요. 고등학교는 SC가 아니라 하이스쿨 HS예요. 그럼 대학교는 아카데미에서 AC고 되셨나요? 참고로 여러분 G5는 뭐예요? 거버먼트 약자죠. 정부기관. 그렇죠? 그리고 그 PE는 뭐예요? PE는 개인 홈피자 같은 거 예전에. 그러면 15번도 볼게요. 15번도. 다음 중 스마트 TV와 IPT, 다음 중 인터넷 기능 결합한 TV로 각종 앱을 설치하여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 TV예요. 근데 여러분 15번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스마트 TV하고 IPTV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사실 이게 지금은 구분이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스마트 TV하고 IPTV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IPTV는 그냥 인터넷 연결된 TV예요. 초기에. 그럼 예전에 우리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 뭐예요? SK나 KT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잖아요. 그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ITP의 개념인 거고 스마트 TV는 기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웹 OS 같은 또는 바다 OS 같은 OS 즉 운영체가 설치가 돼서 여기서 넷플릭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마치 기기, 그러니까 그 TV 자체가 모바일 기기처럼요. 되셨나요? 그걸 우리가 스마트 TV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새는 IPTV도 다들 이렇게 TV 같은 거 설치할 수 있게끔 확장이 돼가지고 요새는 좀 구분이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각종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웹서핑, VOD 시청,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스마트 TV겠죠. 그렇죠? 다음 1번 HDTV는 뭐예요? 그 동축 케이블, 고화질 TV라고 하죠. 고화질 TV. 그렇죠? 그리고 2번 케이블 TV가 뭐예요? 동축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 지역 케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케이블 방송 같은 거겠죠. 자, 16번 볼게요. 16번. 자, 다음 중 어떤 장치가 다른 장치를 잠시 중단시키고 자신의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거니까 어떤 장치가 일을 중단시키고 나 지금 뭐 했어요 알려주는 거 뭐라고요? 인터럽트라고 했죠. 그쵸? 인터럽트에는 크게 뭐가 있다고요? 하드웨어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 인터럽트는 컴퓨터가 ISR이라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 서버 하면 뭐 생각나셔야 돼요? 클라이언트 서버 하면은, 그렇죠. 분산 처리. DMA는 뭐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입출력 장치가 CPU에 간섭 없이 직접 메모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채널 아까 뭐라고 했죠? 채널은 CPU를 도와줘요. 뭐? CPU의 입출력을 도와주는 게 채널이죠. 그쵸? 그러면은 17번 볼게요. 17번. 다음 중 휴지통 속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여러분 휴지통은 자 보세요. 휴지통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하나. 휴지통은 임시기억 장치입니까? 영구기억 장치입니까? 임시기억 장치예요. 그쵸? 근데 임시기억 장치라는 게 컴퓨터가 꺼지면은 전기가 차단되면 휘발된다 이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꺼져도 전원을 다시 재부팅해도 남아 있습니다. 휴지통이 꽉 찼을 때 먼저 들어온 것부터 차근차근 지워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실행이나 이름 바꾸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1번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 이름 변경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다만 휴지통 자체 이름 변경, 즉 바탕화면의 휴지통 자체 있잖아요. 걔 이름 변경은 됩니다. 자, 2번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따로 설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휴지통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실행 절대 불가. 보관만 가능. 보관도 어디로? 원래 있던 위치로. 그리고 작업도 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보관이 가능하다 이랬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우실 때 Shift 누르고 삭제 버튼 누르면 바로 지워지죠. 됐죠? 그래서 그렇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되는 6가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 외부 네트워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USB라든지 네트워크 드라이브 여기서 지우면은 휴지통 안 들어가요. 두 번째 뭐 휴지통 비교하시면 당연히 휴지통에 데이터 다 날라가겠죠. 그렇죠? 세 번째 Shift 누르고 딜리트 즉 삭제 명령 내리면은 걔는 지워집니다. 그리고 휴지통 속성해 보시면은 휴지통에 버릴 때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라고 있거든요. 그거 켜놓으시면은 휴지통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크게 0%면 휴지통 안 들어가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 덮어쓰기를 수행하시면 기존에 있던 파일이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바로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된 6가지 경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8번 볼게요. 다음 중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거는 네 가지 뭐라고요? 디지털, 양방향, 통합, 비선형.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선형성, 일단 선형성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일정한 번 숫자, 요거는 맞는 소리인데 선형성 자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디지털화. 그리고 정보의 제공자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으로 쌍방향으로 데이터가 오고 간다. 쌍방향성. 그리고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들이 합쳐서 통합성. 되셨나요? 다음 중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 및 사용자의 기록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웹서버에서 아이디나 비번 같은 거 자동 로그인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아이디나 비번이 내 컴퓨터에 여러분 자동 그 아이디나 비번이 암호화돼서 웹서버에 저장될 수 있겠지만 보통 다른 데 저장 안 하잖아요. 그쵸? 로그인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자동 로그인 된다는 건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게 쿠키라는 형식의 텍스트 파일로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편한 건 좋은데 그런 검색기록 유출로 개인정보 보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쿠키로 저장 그런 거 안 해요. 그쵸? 자, 그리고 스팸은 뭐예요? 광고 메일. 광고 메일인데 뭐? 사용자한테 허락받지 않고 무작위로 보내는 광고 메일이죠. 그러면은 광고 메일은 광고 메일인데 사전에 사용자한테 이거 보내도 돼요라고 허락 받고 보내는 광고 메일이 있었죠. 그거 뭐였죠? 옵트인 메일. 됐죠. 옵트인 메일은 사전에 허락을 받고 보내는 겁니다.
자, 패스워드에 비밀번호일 거고. 여러분, SMTP 뭐예요? SMTP? Send Mail Transfer Protocol. 그래서 심플 메시지인데 우리가 샌드 메일로 요청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쓰는 게 SMTP요. 자, 메일을 보낼 때, 송신할 때 쓰는 게 SMTP요. 그럼 메일을 수신할 때 쓰는 건 뭐예요? POP3, POP3. 이게 뭐라고요? 메일을 수신할 때. 그리고 IMAP이 뭐예요? IMAP은 메일의 헤더 파일만 수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IME는 뭐예요? 멀티미디어 메일. 멀티미디어 메일을 관리할 때. 되셨나요? 그래서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 SNTP, POP3, IMAP, MIME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지에 나오면 암기가 안 되면 못 건드는 영역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20번.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이 뭐예요? 아이콘들, 바탕 아이콘들 중에서 왼쪽에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요.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현재 바탕화면이 아니라 컴퓨터 어딘가에 계층적으로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접근이 불편한 곳에 있는 애를 링크만 시켜준 거예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지운다고 해서 원본 데이터 변경, 영향받을 일 없잖아요. 그쵸? 근데 원본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뭘 연결시킬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링크가 없으니까요. 되셨나요? 자, 봅시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파일 탐색해서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 옳은 것은 단축키는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겠죠,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로 바로 근데 이것만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PDF로 정리가 돼 있어요.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해서 바로가기. 두 번째,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탕을 끌어오면 바로가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4번처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그냥 일반 드래그에 들어가시면 바로가기 만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징에서 OX 포인트 좀 볼게요. 바로가기 삭제도 원본 영향 없어요. 그리고 원본 한 개, 여러 개의 바로가기 가능하죠, 그쵸? 근데 바로가기 한 개의 원본 여러 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쵸?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컴퓨터 1번 풀어보셨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21번부터 한번 볼게요. 21번부터. 다음 중 A1셀에 100을 A2셀에 는 A1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A2셀에 셀을 복사하는 컨트롤 복사할게요. 복사는 뭐라고 됐냐면은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한 경우가 A3셀에다가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실행을 했대요. 그리고 그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두하고 없음으로 됐잖아요. 그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달라는 소리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쵸? 특별한 거 없으니까 확인 누르면 이렇게 100이라고 잘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보세요. 얘는 거기 뭐라고 하냐 2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상태에서도 컨트롤 C 누르고 이 상태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줘도 200이 그대로 나타나냐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100으로 바뀌는 게 정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A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A1이라고 했으니까는 A1에 있는 값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얘는 수식이잖아요. 그 수식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니까는 얘는 위에 있는 거 갖고 왔죠. 그쵸? 그러면은 다시 위에 있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A2로 될 테니까. 되셨나요? 2번. 다음 중 워크시트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사실 정답을 골라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중 그 4번에 보시면은 인쇄 부수를 페이지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페이지는 3개 출력되고 2페이지는 5개 출력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건 지원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나머지가 되게 중요해요. 볼게요. 모든 페이지에 열 또는 행에 동일한 제목을 인쇄할 수 있어요? 있죠, 그쵸? 왜? 자, 보세요. 1페이지 있고, 여기 아래 2페이지 이렇게 제가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파일에 인쇄 누르신 다음에 1페이지에 두고 2페이지에 보면 위에 녹색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쵸? 그때 어떻게 한다고 써요? 페이지라고 해서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이나 반복할 열을 좀 행을 줘볼게요. 반복할 행을 이렇게 2행이라고 주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출력되겠죠, 그쵸? 다음 페이지도. 되셨나요? 되는 거 맞죠, 그쵸? 이 소린 거고. 셀 구문선, 눈금선 인쇄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재는 지금 제가 테두리 중간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시트 탭은 다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시트 탭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눈금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눈금선 체크해놓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눈금선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이 소리예요. 3번 행열 머리끌. 행열 머리끌은 뭐냐면 역시 시트 탭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행렬 머리끌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요거 누르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 눈금선 잠깐 지울게요.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행머리끌, 열머리끌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A, B, C, 1, 2, 3, 4.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X가 강사님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쵸? 대신에 어렵지 않죠, 그쵸? 여러분, 요거 문제를 단순히 정답 4번 이거는 의미 없어요. 1, 2, 3, 4번을 직접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23번 볼게요. 다음 시트에서 A7, A8, A9 셀에 입력된 함수의 결과값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돼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거 제가 시간 지금 2분만 드려볼게요. 2분만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D썸은 제일 끝에 있는 영역이 뭐예요? 2일 2가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조건이잖아요. 단가가 25 이상이면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 만족하는 것만 먼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조건 만족하는 게 어디예요? 단가 25 이상이니까는 요거 30이니까는 첫 번째 셀 요거 돼 있다. 만족하죠? 두 번째 셀 만족하잖아요. 그쵸? 근데 20하고 25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볼 것도 없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첫 번째 합계부터. A1, CO 똑같아요. 그리고 B1은 단가에 대한 합계를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럼 단가 합계 구하면 뭐가 나와요? 80 나오죠. 그쵸? 됐죠? 그 다음에 맥스는 뭐예요? 최대값이죠. 최대값 뭐? 35, 50째 큰 거는 50이겠죠. 그쵸? 데이터 개수 몇 개?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정답 2번. 이해되세요? 자, 잠깐 이거 볼게요. 눈으로 보고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야 돼요.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표 전체, 그 다음에 실제 계산 필드, 실제 계산 필드의 필드명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조건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조건이 2일에서 2이니까는 단가 25 이상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볼게요. dsum에서 표 전체 잡고 실제 계산 필드는 단가라고 익혀주잖아요. 그럼 단가의 합계를 구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 뭐예요? 단가가 25 이상인 단가의 합계니까는 80 맞죠? dmax는 걔네들 중에서 최대값, 표 전체 실제 최대값은 단가의 최대값, 조건이 뭐? 단가가 25 이상인 거. 제일 큰 거는 50이죠, 그쵸? dcount에서 표 전체 개수 셀 거 어디? 단가. 조건 뭔데요? 단가 25 이상인 거. 위에 있는 거 두 개만 있었잖아요, 그쵸? 두 개. 되셨나요? 자,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등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쵸? 그 조건부 서식은 셀 범위에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이 맞지 않는 셀의 범위는 지정되지 않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규칙에 맞지 않는 셀의 범위는 서식 지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건부 서식이 혹시 그때 문제 같이 풀었을 때 뭐 있었어요? 규칙이 맞지 않는 데이터에다가 서식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규칙에 맞는 거 적용되는 거지 규칙이 틀린 거에다가 서식 적용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3번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에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은 해제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해제되는 거 맞죠? 그렇죠? 4번 고유값 또는 중복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잠깐만 볼게요. 고유값, 중복값 되나?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부장, 과장, 사장 되어 있잖아요. 그쵸? 범위를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의 강조규칙 보시면은 중복값, 같음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복값을 주고 에다가 차장 대리는 중복값이라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조건부 서식에 이렇게 기타 규칙의 쓸 값이 고유값을 주고 고유값 주고 서식을 채우기를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장하고 과장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건 고유값이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조건식 지으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규칙 주기, 시트 전체 규칙 주기.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중복값과 고유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5. 다음 중 엑셀 바로가기를 매크로 바로가기로 설정한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엑셀 기본과 매크로 바로가기는 사용자 직접 지정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뭐가 높다고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매크로 바로가기가 높다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충돌함으로 아무런 동작이 수행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쵸? 엑셀이 우선이므로 엑셀 아니죠. 그쵸? 충돌함으로 오류가 아니죠. 그쵸? 매크로 바로가기가 실행된다. 맞는 소리죠. 그쵸? 다른 표현 뭐? 자, 이렇게도 표현되겠죠. 얘는 엑셀 바로 가기 키는 무시된다. 같은 말인 거 이해되세요? 26번 다음 중 목표값 찾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잖아요. 목표값 찾기가 뭔지부터 좀 볼게요. 목표값 찾기는 자 봅시다. 자,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제일 아래에는 이 숫자 총 급여에 대한 합계가 다 구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중간에 4원에 300만 원이라는 총 급여를 어떻게 바뀌면 얘가 560인데 얘를 57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리겠다는 이 소리잖아요. 그쵸? 그때 목표값이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게 수식셀이죠. 수식셀을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그럼 요게 깜빡이는 게 수식셀일 거고 찾는 값이 570만원 가정을 해볼게요. 5700000 이렇게 줬어요. 그때 값을 바꿀 셀은 어떤 거? 이게 4원의 총급을 이렇게 바꿔달라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찾는 값의 구할 목표가 570만 입력하는 게 맞죠, 그쵸? 수식셀에는 값을 바꾸서 얘를 참조하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당연한 소리겠죠, 그쵸? 4번 찾는 값에는 셀의 수를 입력할 수 없다. 이러면 찾는 값은 뭐밖에 안 된다고요? 직접 숫자밖에 안 돼. 그걸 상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셀의 주소, 변수 다 안 돼요. 직접 숫자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번 값을 바꿀 셀은 여러분 요거 제가 2개 넣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밖에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겠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27번부터 27번. 다음 중 원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원형 차트 기억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원형 차트는 전체에 대한 해당 계열에 대한 분포도 같은 거, 백분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각 항목의 값을 전체에 대한 백분위로 전환하여 차트를 생성하고 항별 기여도를 비교하고 본다. 맞는 소리죠. 그렇죠? 2번 값축 및 항목축 가지되며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원형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 X축, Y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소리예요. 그렇죠? 원형 차트를 구성하는 각 조각을 분리할 수 있고 첫 번째 조각의 각을 조정할 수 있다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아까 데이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놓고 삽입의 원형 차트 볼게요. 원형 차트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다가 각 조각을 분리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잡고 땡기면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각 각을 훼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선택하시고 요 계열 서식이라고요. 계열 서식. 여기에서 첫 번째 조각의 각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45도쯤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회전된 거잖아요. 그쵸? 이 소리예요. 그리고 4번 여러 계열, 여러 원형 차트는 절대로 계열을 하나밖에 못 써요. 다중계열 지원 못 한다고요. 따라서 다중계열을 쓰려면 뭐 도넛형 차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예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요거하고 비슷한 그림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중 주어진 차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그림을 주어졌을 때 주어진 차트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각 각이 회전되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첫 번째 조각은 회전되지 않았으면요. 무조건 12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이? 그쵸? 근데 12시에 없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몇 도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값이 회전은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런 문제가 가끔 시험 문제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8번 볼게요, 28번. 자,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애매하네요. 여러분 요거 좀 피벗 테이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보시면은 1번 예상값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 여러분 예상값을 계산하는 건 피벗 테이블은 아니죠. 피벗 테이블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잖아요. 그쵸?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분석해내는 거잖아요. 그쵸? 예상값인 건 아니죠. 그럼 예상값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계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상여금을 볼게요. 상여금 변화에 따른 총급여의 합계 이게 바뀌고 싶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상여금은 위에 있는 얘를 기본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얘를 선택을 하고 변동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서 추가해서 상여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35%잖아요. 상여금을 증가하면 확인 누르면은 여기 0.4 40% 바꿔보고 확인 그리고 추가해서 그냥 감소 줘서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0.3 이렇게 바꿔볼게요. 됐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요약 버튼 누르고 결과를 얘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나리오 관리이고 최대 몇 개? 32개까지 됐죠? 2개까지 되는 거고 요약 버튼 눌러서 결과를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요. 즉 1번에 나오는 예상값을 계산하는 건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겠죠. 됐죠? 자, 근데 2번부터 볼게요. 합계 표준 편차 분산된 값을 구할 수 있다. 우리 아까는 합계만 구했잖아요. 그쵸? 합계만 구했는데 이렇게만 구해볼게요. 범위를 잡고 피벗 탭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삽입에 피벗 탭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벗 탭을 들어가서 여기 기존 워커스트에다 만들어 볼게요. 옆에다가 만들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뭐 지기만 갖고 여기에다가 기본급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기본급의 합계가 기본적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즉 숫자 데이터 합계가 기본값이에요. 얘를 누른 다음에 값 필드 설정에서 우리 아까 표시한 시험 봤는데 거기 보시면 위에 함수가 개수, 평균, 최대값 이런 거 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쵸? 이런 거고 그리고 피벗 탭의 행열 필터 영역에 설정된 항목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시킬 수 있다. 만들었어도 여기다가 이렇게 근속 기간을 위쪽으로 배치를 하면은 근속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또는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근속 기간을 이렇게 필터로 배치하고 볼게요.
필터로 배치하고 확인 이렇게 확인 누른 다음에 아래다 배치합시다. 이동을 시킬게요.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피벗 테이블 이동해서 위치값을 이렇게 아래로 배치를 할게요. 그 상태에서 근속기간 이쪽으로 배치를 시켜 놓고 여기에다가 뭐 직원명 이렇게 누르면은 성명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과장들의 개인 성명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행열 필터형의 설정된 항목을 이동시켜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피벗 테이블인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원본 데이터 변경됐을 때 여러분 이 원본 데이터 변경 시 피벗 테이블은 실시간 반영 아니죠. 그쵸? 실시간이 아니라 실시간은 아닌 거고 어떻게 데이터에 모두 새로 고침 해주면 그때서야 반영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소리겠죠. 1, 2, 3, 4번 대단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러면은 29번도 볼게요. 29번.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아래 시트에서 시급이 입력된 시급이 여기죠. 그렇죠? 시급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여기서 근무자하고 급여를 이렇게 계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 C6세 임종의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되게 이상한 게 지금 수식 1, 2, 3, 4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낸다고 치면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뭐 갖고 내겠어요? 고정값 절대참수 상대참수잖아요. 그럼 이 방향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만 내려오면 되는 거 맞죠? 됐죠? 그럼 고정해야 될 게 뭐예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B3이잖아요. 그쵸? B6은 건들 필요 없겠죠. 그쵸? 그럼 B3인데 요새 고정해야 될 건 뭐예요? 3이죠. 그쵸? 3만 고정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B는 고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3이 고정이 안 돼 있는 얘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 되셨나요? 그걸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뒤에 있는 B6에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내겠어요? B6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도 B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딸락 붙어 있잖아. 근데 B엔 딸락 붙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B열이니까요. 그럼 여기에다 만약에 6에다 고정됐으면 틀린 얘기인 거죠. 옳지 않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되셨나요? 30번 다음 중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중복되지 않게 고유 레코드만 추가할 수 있다 돼 있죠. 고유 레코드만 뽑아내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부장이 고유 데이터인데 부장을 고급 필터로 뽑아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건 제가 바로 해설할게요. 는 카운트 if 이거 카운트 if부터 얘기해. 카운트 if가 뭐예요? 조건의 범위 주고 조건을 주면 무슨 소리예요?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이 몇 개인지 개수해 달라는 소리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조건의 범위에서 이렇게 줘볼게요. 직급을 전체를 다 주고 요거는 고정값 줄게요. 이렇게 주시고 조건을 이렇게 줄게요. 그럼 얘는 움직이면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렇게 2열에다만 고정을 줄게요. 그럼 이렇게 대리가 4명 있고 과장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고유값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고유값을 나타내는 논리값이겠죠. 그쵸? 그리고 고급 필터에서 이렇게 true, false가 나오면 위에 뭐라고요? 조건이라고 써야 된다. 똑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요. 범위 잡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로 복사, 조건의 범위,
이렇게 잡고 복사했지 아래로 주고 확인 누르면은 두 장만 나오죠. 그쵸? 되셨나요? 고급 필터를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쵸? 그리고 자동 필터의 목록. 자, 급여 같은 거 있어요. 필터 주면 자동 필터 걸리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숫자 필터의 상위 10은 이렇게 퍼센트를 기준으로 항목마다 퍼센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위 하위 두 개하고 뒤에는 항목하고 퍼센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10은 얼마든지 숫자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급 필터의 다른 행위에 입력된 조건은,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고급 필터를 줄 때 부서가 영업팀이고 직급이 다른 행위에 입력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기다가 대리라고 이렇게 입력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 end의 우화예요. 우화 조건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end라고 돼 있죠. 틀린 얘기죠. 그쵸? end 조건은 이게 같은 수리에 써야지 end인 거죠.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자동 필드에서 두 개 이상의 필드에 조건이 설정된 경우 우화 조건을 결합된다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얘를 이렇게 같은 주소고 end를 뽑아내 볼게요. 범위를 잡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로 복사, 조건의 범위 이렇게 잡고 복사 위치 아래로 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엔드로 열리잖아요. 그쵸? 이거를 자동 필터에서도 부서가 영업팀이면서 확인 동시에 직급이 대리인 거잖아요. 그쵸? 직급이 대리인 거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됐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화로 뽑아볼게요. 우화로 다른 줄에 쓰면 이게 우화라고 했잖아요. 그쵸? 범위를 잡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 복사, 조건의 범위는 아래라고 주고 복사 위치를 옆에다가 줘볼게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쵸? 얘는 뭐예요? 부서가 영업팀인데 인사팀도 얘나와 대리니까 둘 중에 하나도 만족하면 나오는 게 우화 조건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자동 필터로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뭐라고 해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개 이상의 필드에서 AND 가능, 우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자동 필터로 부서가 영어팀이거나 대리인 거는 틀린 얘기죠. 되셨나요? 다음 31번 볼게요. 31번. 자, 31번 보시면 이렇게 수식에 대한 건데, 자, 볼게요. 다음 쪽 환자 번호가 얘네들이죠. 그쵸? 이거를 이용하여 성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별 여기다 표현해달라고 아마 남녀를 표현해달라는 소리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성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력할 수식을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자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M이면은 남자, F면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상하네요. 하나 빼고 다 맞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수식 되게 많은데. 되셨나요? 거기는 1, 2, 3, 4번은 다들 너무 중요한 테마니까는 하나하나 다 해서 갈게요. 1번부터. 미드 보이죠? 미드. 자, 미드 보이죠? 해볼게요. 미드 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C니까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C, 4,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번째에서 글자 수 하나 뽑아내달라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그게 는하고 M 이렇게 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게 M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M이면 뭐 해달라고요? 남자죠. 그럼 if를 이용해서 자 이게 논리까지 나왔잖아요. if는 뭐예요? if를 이용해서 이 논리까지 맞으면 뭐 해주는데 남자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자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엔터 채우기 지금 1번 이거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2번 하기 전에 3번 먼저 할게요. 3번 먼저.
3번 봤는데 미드 똑같은 거 있네요. 그쵸? 중간에 미드 뽑아낼게요. 미드에서 C2에서 4,1에서 이렇게 네 번째 글자를 잘 뽑아냈어요. 자, 그리고 거기 V룩업이 나오네요. 그쵸? V룩업이 나오고 뒤쪽에 A8에서 B구는 절대참조 돼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V룩업은 찾는 값을 미드 요 MF로 주게 되면은, 그리고 얘를 거의 A8에서 B구니까는 여기잖아요. 그쵸? 위에 제목 빼고예요. 이렇게 잡으면 V룩업은 무슨 짓을 해요? V룩업은 요 FM을 얘를 찾는 값을 여기서 어디서 첫 번째 L에서 한번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았어요? 그럼 그 뒤에 컬럼 인덱스 뭐예요? 찾았으면 거기서 몇 번째를 갖고 올 거냐고. 열이 총 한 개와 두 개 있잖아요. 코드와 성별. 두 번째 있는 성별 갖고 오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성별에 있는 두 번째 값을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유사값을 찾아야 돼요.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false 이해되세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나죠. 이게 3번이죠. 그쵸? 근데 요거를 2번에 보시면 인덱스 매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인덱스 매치 함수 다 따로 설명 먼저 해볼게요. 인덱스부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남자를 만약에 갖고 오고 싶어. 남자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갖고 오면 되냐면, 인덱스 한 다음에 표의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 얘는 절대함수 줘야 되겠죠. 움직이면 안 되니까는. 남자는 어떻게 돼? 행이 1행이고 열이 2열이죠. 그쵸? 그러면은 1,2 주면 이렇게 잘 갖고 올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차피 내가 갖고 올 건 성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1하고 2 중에서 고정돼야 될 건 뭐예요? 안 변할 거는 숫자 2는 안 변하겠죠. 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중에서 두 번째 인율을 갖고 오라는 소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숫자 1만 잘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 데요? 숫자 1을 보세요. 미드에서 똑같이 네 번째 거 가지고 올게요. 갖고 왔더니 기준값이에요. 자, 얘를 매치가 뭐예요? 매치에서 F가 여기서 몇 번째 있어요? 물어보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있다고 이렇게 잘 찾아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M하고 F를 먼저 미드를 뽑아낸 다음에 이 값에다가 매치 함수로 미드를 어디서 찾으라고? 여기서 찾으라고요. 되셨나요? 찾아서 정확하게 찾아라 0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은 1과 2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매치 함수 요 1이라고 1을 요걸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를 어떻게 더 쉬운데 인덱스 표해보면 어디라고요? 아래 A8에서 B구는 절대참조 행값은 매치로 구했잖아요. 그쵸? 끝에 가서 뭐만 주면 돼요? 고정값인 열값 2라고만 주면 되는 거죠. 엔터 채우기 엔터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나죠. 되셨나요? 이게 1번, 2번, 3번이죠. 근데 4번 먼저 볼게요. 4번. 4번은 뭐지? 서치 있네요. 서치. 자, 서치 한번 해보자. 서치는 글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글자를 찾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M이라는 글자를 C2에서 찾으라고 해야지 네 번째 있다고 찾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뭐 어떻게 됐어요? C가 먼저 나왔죠? 그럼 잘못된 데이터잖아. C에 있는 거는 전체 글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순번에 틀렸으니까 볼 것도 없이 틀리겠죠. 여러분들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 봅시다. 이렇게 함수의 구조 완전 눈에 보면 띄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통 아니 여러분 이거를 모니터만 보고 계산한다는 거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좀 많이 불편하죠. 그쵸? 불편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무슨 얘기냐면은 M을 먼저 썼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f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타나죠. 그쵸? 여기다 if 해볼게요. if 이게 맞으면 남자래요. 그쵸? 이거 되게 이상하네. 그쵸? 맞으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 안 돼있지만 여자 이렇게 줘볼게요. 엔터 치면은
이게 숫자가 있으면 true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false 아니면 전부 다 true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rue에서 남자 나온다고요. 그럼 사실 뒤에 여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줘도 똑같은 거죠. 지금 4번에 있는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뭘 주고 있냐? if 에러가 보이죠. 그쵸? if 에러 뭔데요? 자, if 에러 볼게요. if 에러 한 다음에 if 에러는 여기 value if 에러, if value if 에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만큼을 검사해요. if 에러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남이든 여든 정상적인 값이 나오면 그 값을 써주고 value라고 하면 에러잖아요. 그쵸? 에러 값이 나올 때 뒤에다가 에러 값일 때 뭐 쓸지 이렇게 따로 적어달라고. 그럼 if 에러는 이 값을 검사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 값 써주고 에러가 나올 때는 요거 내보내줄 겁니다. 4번을 올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M하고 C2만 바꾸면은 값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잖아요.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차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 그리고 계열 겹치가 적용되어 있다 돼 있죠. 자, 묶은 세로막대는 오케이 되죠. 그쵸? 근데 계열 겹치가 뭐냐고요. 계열 겹치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 보시면 이렇게 겹쳐 있죠. 그쵸? 이게 계열 겹치기예요. 그리고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계열 서식에서 보시면은 여기 계열 겹치 17%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요거 그냥 똑같이 그려볼게요. 범위를 다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 차트 만든 단축키 뭐예요? 벌써 잃어버리면 안 돼요. Alt F1이었죠. Alt F1. Alt F1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럼 이게 기본값이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계열 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겹치가 보통 이게 마이너스 27%가 기본값이에요. 그럼 이거를 플러스 27%로 바꾸면 이거 이렇게 겹쳐집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0%로 바꾸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쵸? 그런데 저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그쵸? 네, 볼게요. 4번에 보시면은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해 차트를 작성하였다 돼 있죠. 근데 표 전체를 갖고 왔다고 하면 보세요. 여기는 이쪽에도 합계라는 애가 있고 이쪽에도 합계라는 애가 있죠. 그쵸? 그럼 여기 1, 2, 3, 4번 합계행은 오케이인데 여기도 남녀 합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남녀 합계할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라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의 축 서식에는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안쪽으로 표현되도 설정되어 있다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로축 요거잖아요. 그쵸? 자, 주 눈금이 뭔지 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축 서식이라서 축 서식. 축 서식에서 여기서 이렇게 눈금에 보시면은 주 눈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주 눈금 이렇게 안쪽으로 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잘 들어가집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보조눈금 뭐냐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잠깐 지운 다음에 보조눈금은 여기 눈금에서 이렇게 볼게요. 눈금에서 이렇게 보조눈금을 바깥쪽으로 주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조눈금이 이렇게 들어가져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주어진 그림은 보조눈금이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주눈금과 보조눈금 둘 다 안쪽으로 설정됐다 맞는 소리죠, 2번은. 되셨나요? 3번 데이터 계열로는 남과 여가 표현되고 있죠, 그쵸?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우리 계열 겹치기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럼 계열 겹치기는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계열 겹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27%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있어. 음수는 이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계열 겹치기해서, 계열 겹치기해서 얘를 마이너스 20 주면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열 겹치기가 떨어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0%라고 주면 그 무슨 뜻이에요? 딱 붙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간격너비라고 했죠. 간격너비. 간격너비가 뭐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지금 219%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너비가, 이 너비가 간격 너비라는 건 이 너비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쵸? 그쵸? 이 간격 너비가 여기에 2.19배라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간격 너비를 70%로 줄여볼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간격 너비의 70%만 간격 너비를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아까보다 확 넓어지잖아.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요 상황을 사지선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좀 집중해서 들을게요. 다음 중 주어진 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사지선대에서 데이터 계열의 너비를 넓히기 위해서 간격 너비를 확대했다. 맞아요, 틀려요? 데이터 계열의 너비를 넓게 보이기 위해서 간격 너비를 확대했다. 아니죠. 이거를 줄여야지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간격 너비는 이 계열의 너비가 아니라 계열과 계열 사이의 간격의 너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간격 너비가 줄어들어야지 계열의 너비가 늘어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리는 문제입니다. 됐죠? 우리 자, 봅시다. 자, 그럼 33 볼게요. 33번. 다음 중 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사용자 일정과 셀 서식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셀 서식 말하는 거죠. 거기 데이터 뭐 있어요? 0.25, 0.57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0.25, 0.57, 그리고 90.86,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0.25를 셀 서식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해볼게요. 0, 0샵, 아이고, 0샵, 점, 샵, 여기까지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0.3이 되겠죠. 그쵸? 되죠. 그런데 0.4점 샵하고 여기다 퍼센트를 붙이면 그 순간에는 100분율이 돼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라는 그 기호는 여기 볼게요. 퍼센트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분율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0%, 0% 주시면 이렇게 25%잘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0샵점, 0샵점, 샵하고 퍼센트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00분율이 붙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표현이 0샵점, 샵 퍼센트죠. 그러면 뒤에 있는 샵은, 여기는 이 샵은 어차피 표현할 있어요, 없어요? 0.25니까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점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보여요? 점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25점 점 퍼센트예요. 25점 퍼센트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샵점 샵은 여기 소수점 한 자리까지잖아요. 여기다가 보세요. 샵점 샵이야 쉽죠, 그렇죠? 샵점 샵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점 6이라고 나타나면 되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0은 표현 안 되는 거. 1의 자리니까. 1의 자리고 샵이니까. 그죠? 그리고 90.86이라고 되어 있는데 90.86을 샵, 샵 0까지 누르면 천단위 구분교잖아요. 그쵸? 샵, 샵 0까지 주면 천단위 구분교 91만 잘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8이 반올림 될 테니까는.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점 0 이렇게 붙이는 수가 어떻게 돼요? 소수점 한 자까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90.82에 90.9예요. 뒤에는 6이 반올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90.6이 되겠죠. 아, 90.9가 되겠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100은 뭐냐면 100은 지금 셀 서식 볼게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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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여기까지는 그냥 천단위 구분교잖아요. 아마 여기까지는 100까지만 이렇게
100까지만 잘 나타날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다 보세요. 샵, 샵하고 뒤에 무슨 기호가 있냐면은 이렇게 세미콜론 있죠. 그쵸? 이건 구분을 나눠준다는 소리잖아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골뱅이하고 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문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100점이 아니라 100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시트의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아까 인쇄할 때 만약에 내가 이만큼만 인쇄하고 싶어. 만약에 이 데이터, 이 표만 인쇄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형에다 인쇄형 설정 이거죠. 그쵸? 그러면은 파일에 인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됐죠? 자, 1번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2번. 인쇄 영역 설정되면 페이지 영역이 미리 보기에서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 돼 있는데 이게 애매한데 이게 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나머지가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회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틀리는 소리라고요. 그쵸? 3번. 인쇄를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린트 에러 이름이 작성되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린트 에러 이름 설정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수식에 이름 관리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린트 에어리라고 해서 보이죠? 그쵸? 되셨나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인쇄 영역은 여기서 보세요. 인쇄 영역 해제할게요. 잠깐만.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영역을 해제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얘는 시트 탭에 보시면 제일 위에 뭐 있어요? 인쇄 영역 있죠?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A5에서 어디까지니? F9까지라고 이렇게 직접 줄 수도 있다고요. 되셨나요? 35번. 특정 셀 범위를 대상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이름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름은 이름 상자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죠. 그렇죠? 되셨나요? 수식에 사용된 이름을 지울 경우 네임 오류 발생하는 거 맞죠? 자, 이거 2번 잠깐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2번. 이름 정해야 됐지. 자, 볼게요. 수식에 사용된 이름을 지울 경우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만 이름을 좀 지울게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여기서 동일한 이름을 좀 많이 지우겠습니다. 삭제하고 그리고 얘네들도 다 지울게요. 수업을 위해서 지울게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할 수 있다고요. 엔터 치면은 이렇게 이름 상자 이름 정의했죠. 그쵸? 그 상태에서 는 썸에서 이렇게 판매량을 들어가면 이름 정의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래도 엔터 치면 계산 잘 돼요. 자, 이게 수식에서 사용된 이름을 지울 경우 이렇게 수식에서 이름이 쓰였잖아요. 이걸 지워볼게요. 이름 관리돼서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네임 오류 뜬다고 이 소리라고요. 되셨나요? 자, 3번. A1에서 A4는 영어, A1에서 A4는 영어, B1에서 B4는 수학으로 이름을 지정했을 때 두 범위 합계는 영어, 수학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정의된 이름 참조 시 이름은 상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죠, 그쵸? 이름은 절대 참조.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됐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지웠잖아요. 그쵸? 지웠죠? 그러면은 이름 정의를 사용해서 그 수식을 작성을 했으면은 이름 정의를 지우면 에러라는 게 네임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수식을 이용해서 이름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했으면 잘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렇게 판매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해요. 됐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엑셀에서 셀 참조를 이용해서 계산한 후 해당 영역에다가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판매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산한 저 340에는 에러가 나나요? 안 나죠. 이건 상관없죠. 이해되세요? 2번처럼 이름 정의해서 이름을 지우면 그때 네이버로가 뜨지만은 셀 참조로 수식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 정의 더 씌우면은 기존에 있는 셀 참조는 어떤 영향도 안 받습니다. 36번.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항목 및 하위 항목별로 데이터를 요약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사용자가 지정 계산과 수식을 쓸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부분합 쓰실 때 썸, 에버리지 이거 못 썼잖아요. 그쵸? 전부 다 뭐 서브 토탈 함수만 썼었죠. 여기다가는 쓸 수 있는 거는 뭐 서브 토탈이었어. 서브 토탈. 3번이 있네요. 그쵸? 서브 토탈. 이 함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분합 함수예요. 2번 첫 행은 열 이름표가 있으면 데이터를 그룹화할 기준으로 정렬이 사전 정렬되는 거 맞죠? 그쵸? 됐죠? 그리고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안으로 제거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부분합에서 이렇게 부분합이 그려졌죠. 그럼 윤곽이라는 게 얘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부분합을 지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데이터의 가상 분석, 데이터의 부분합에서 요거 지우시면 돼요. 그럼 이 윤곽도 살아남냐고요. 지워지죠. 당연히 이렇게. 이 소리예요. 됐죠? 37번.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한다. 그때 바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알트 엔터죠. 그쵸? 그럼 나머지 되게 중요하니까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요게 틀린 거죠. 요게 틀린 거죠. 자, 우리나라 알트, 아이고, 우리나라 알트 엔터 대한민국.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쵸? 근데 1번 컨트롤 엔터는 뭐예요? 컨트롤 엔터는 범위가 먼저죠. 범위 먼저 잡고 데이터 입력 홍길동 컨트롤 엔터 치면은 동일한 데이터 입력 이게 컨트롤 엔터죠. 그쵸? 자, 3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배열 수식이에요. 기존의 예전 배열 수식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 컴마 2급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배열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시프트 엔터는 뭐예요? 시프트 엔터는 엔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시프트 엔터는 엔터의 반대죠. 그쵸? 위로, 일단 위로라고 정리할게요. 셀 포인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요 시프트 엔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엔터 치면 아래로 템 누르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자, 파일의 옵션에 보시면 여기 고급에 보시면은 엔터 키를 눌렀을 때 다음 셀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방향이 아래쪽에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얘를 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Shift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파일의 옵션에서 고급이라는 그 단계 있잖아요. 단계는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38번 볼게요. 38번. 다음 중 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Shift를 이용해 시트를 그룹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Shift뿐만 아니라 컨트롤도 가능한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새 시트 하나 만들게요. 새 시트를 새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몇 개 준 다음에 이렇게 줄게요. 컨트롤 됐든 Shift 됐든 컨트롤은 떨어져 있는 거, Shift는 연속된 거 고참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룹화된 데이터에 시트 1, 시트 3, 시트 5 잡았었잖아요. 이렇게 그룹화된 데이터에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 입력되면 이게 그룹이라고요. 되죠? 그러면 2번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시트를 들여가면 선택된 시트가 복사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얘를 컨트롤로 당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복사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복사되고 옆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옆에다가 일련 번호가 표현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면 맞죠?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틀리잖아. 시트 이름에 공백 쓸 수 있잖아. 이런 거 그게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시트 한 칸 띄고 명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됐죠? 근데 시트 최대 31글자까지 지정했다. 이건 맞는 소리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시트 이름은 31글자예요. 시트 개수는, 총 개수는 255개. 최대 시트의 이름은 31글자가 맞지만은 최대 시트의 개수는, 시트의 개수는 255개. 공백뿐만 아니라 뭐 특수음자 다 넣어도 됩니다. 근데 특수음자에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밑줄 같은 건 잘 되겠죠. 근데 이런 이거나 또는 요런 형태 또는 뭐 요런 형태 이런 거죠. 요런 형태 경로를 나타낼 기호들 얘네들은 안 돼요. 자, 시트보를 설정해서 시트의 이름 바꾸기 및 숨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되나요? 보죠. 시트 보라는 게 시트를 못 바꾸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검토의 시트 보고 있잖아요. 시트 보고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제 시트 내용을 못 바꿔요. 근데 이거는 내용을 못 바꾸는 거지 여기서 이름 바꾸기 같은 거 아무 제약 없다고요. 이름 바꾸기, 숨기기, 이동 이걸 제약하는 건 뭐예요? 시트 보호 옆에는 통합문서 보호죠. 이걸로 이름 바꾸기, 숨기기 같은 걸 제약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39번.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자,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 그대로 기록되지만 틀렸죠. 마우스 동작 기록 안 된다고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정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키보드 동작은 그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키보드 동작이라는 게 데이터인데 이게 기록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번 명백하게 틀린 거고 2번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맞는 소리죠. 그렇죠? 3번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없죠. 그렇죠? 맞는 소리죠. 그렇죠? 4번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실행하게 되면 상대 셀 참조를 볼게요. 상대 참조를 사용하여 기록하면 된다 돼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인 건 맞아요. 근데 상대 참조 기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 셀 위치를 기준으로 기록하려면 그게 상대 참조 기록이잖아요. 가능은 하다고요. 그렇죠? 근데 기본 언제나 어디까지나 절대 참조라는 거. 됐죠?
40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9번 1번이겠죠. 여러분들 마우스 동작뿐만 아니라 요 하나 아까 또 하나 뭐였죠? 리본 메뉴에 탐색 이것도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40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3개 맞고 하나 틀렸다는 소리네요. 1번 통합 문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때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트 끝이 아니라 매 페이지 마지막에 인쇄할 때 하면 맞아야 틀려요? 그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메모 어딨지? 이렇게 메모가 있잖아요. 그쵸? 메모 있는 상태에서 파일에 인쇄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인 대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페이지 설정에서 마지막에 시트 탭에서 이렇게 표시된 대로 되어 있지만 시트 끝 없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시트 끝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근데 각 페이지의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메모가 있는 이 페이지에 출력이 되고 여기 다음에 이 메모 내용이 출력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마지막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메모는 어떤 문자나 숫자, 특수 문자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은 문자에만 되는 게 뭐라고요? 걔는 윗줄하고 윗줄은 문자 데이터만 된다고 됐죠. 그쵸? 자, 모든 메모를 표현하려면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고 이거를 메모 숨기기 하면 이렇게 숨겨져요. 숨겨져요. 그래서 가져다 대면 메모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검토해 보시면은 메모 그룹에서 모두 메모 모두 표시 있죠. 이거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시트 전체로. 자, 4번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면 메모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맞죠? 그쵸? 아니, 그게 끄덕이시면 안 된다니까는. 메모 지우면은 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따라서 이렇게 범위 잡고 지우면 메모는 살아남죠. 같이 얘기했던 게 만약에 지우개에서 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메모는 살아남는, 그러니까 메모 살아남는 거 뭐였어요? 모두 지우면 메모 지워져 안 지워져요? 지워지겠죠. 얘도 메모 지워지는 거겠죠. 그쵸? 서식 주기 하면 셀 서식 같은 거만 지우겠다는 소리잖아요. 얘는 아니겠죠. 이해되세요? 얘는 메모가 지워지는 게 아니겠죠. 그쵸? 내용 주기 하면 메모 지워져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얘는 지워지는 거 아니겠죠. 그쵸? 메모 주기 하면 메모 지워지는 거겠죠. 그쵸? 됐죠?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린 거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셀에 있던 데이터를 준 메모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근데 이런 윗줄은 지워진 게 맞죠, 윗줄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